자, 이제 입지론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대론, 그 다음에 공간구조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입지론은 한 두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입지론 하면은 입지가 뭐죠? 입지 하면은 위치 하면 돼. 위치. 위치에 대한 이론, 이런 의미죠. 이 소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디가 목이 좋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목이 좋다는 게 뭐예요? 목이 좋다는 게 뭔가를 하기에 보통 이제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 어디가 수익이 많이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목이 좋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제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도 있지만 다른 부동산도 있죠. 뭐 주택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부동산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업 입지로는 발달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거 입지가 발달되어 있죠. 좌청룡, 우백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음택이든 양택이든. 그러니까 죽은 사람 묘자리를 알아보든 아니면 산 사람의 집자리를 알아보든 그런 게 발달되어 있는데 서양에는 산업 입지가 발달되어 있죠. 이 우리나라의 주거 입지를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서양에서의 산업 입지를 공부합니다. 참고로 주거 입지를 정할 때 서남서 방향인가? 남서남인가요? 이 정도면 남쪽, 여기가 북쪽, 그죠? 여기가 서쪽, 오른 왼쪽이 서쪽이면 이게 15도로 90도를 15도로 이렇게 가르면은 한 6칸 나오나요? 90도를 15도 하면은 그죠? 이렇게 이쪽 15도 방향 여기 이거는 별로 방향이 안 좋대요. 집이 요 방향을 하는 게 별로 안 좋대요. 남향이라 보통 좋아들 하잖아요. 남향 거의 남향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건 믿지는 마시고요. 들은 바에 의하면 이쪽으로는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이래요. 아니 뭐 그런 거 잘 안 믿는데 저는. 근데 아무튼 이제 풍수를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 3대 명당이 있대요. 3대 명당이. 그 3대 명당 중에 하나가 로마 교황청 있는 자리.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음택, 양택을 통틀어서 좋은 자리래요. 명당 자리. 그 다음이 중국의 자금성이래요. 중국의 자금성이 또 음택, 양택을 떠나서 또 하나래요. 또 나머지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조는 사람 나올 때. 아무튼 입지라는 게 위치, 산업 입지가 주로 이제 얘기하는데 농공상이에요. 농공상. 농업 입지. 그다음에 공업 입지. 상업 입지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업 입지, 상업 입지.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는 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이건 뭐 10분의 한 2 정도. 여기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에 가까워요. 상업 입지.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두시면 되고요. 농업 입지는 이게 지대론에서 튀내내 지대론 할 때 또 한 번 언급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입지에 뭐 이제 여러 단어들이 있죠. 입지란 뭐 어떤 것이 장소를 정하고 있는 위치, 입지 선정이란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농업 입지는 뒤에 튀내내 농업 입지론에서 지대론에서도 또 언급이 되니까 그쪽에서 봐도 되고요. 자, 공업 입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입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공업 입지론 있죠. 그나마 얘가 10분의 2니까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공장을 지을 때 어떤 위치에 공장을 짓는 게 좋을까 이거예요. 공장을 지을 때. 자, 근데 공업 입지인데 여러분들 그 기업 활동을 한다면은 그 기업의 최대 목표가 뭐예요? 이윤이죠, 이윤. 자, 그러면 그 이윤이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판매 가격의 원가를 빼서 이윤이 나오죠. 자, 이윤을 크게 하는 방법은 판매가를 높여서
많이 팔거나 아니면 원가를 낮추거나 이렇게 해야 이윤을 크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공장의 위치에 따라 이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 위치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베버라는 사람은 공장의 위치가 어디든 관계없이 판매 조건은 똑같다고 봤어요. 판매 조건. 공장의 위치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공장이 수원 기흥이나 뭐 저기 탕정이나 뭐 평택으로 이제 이사도 간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거기에 있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주문하는 그 주문의 양이 달라지겠어요? 별 차이 없겠죠? 삼성전자의 공장의 위치에 따라 수요의 크기는 별 차이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공장의 위치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다면 이 말이에요. 원가의 차이가 있다면 가능한 한 어디로 찾아가는 게 좋아요? 원가가 낮게 발생하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뭐 항구 가까이 있어서 뭐 수송비가 절감이 된다거나 아니면 땅값을 싸게 제공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가격이 적게 든다거나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제일 강조한 것은 베버라는 사람이 제일 강조한 것은 일단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비용 이론.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일단은 뭐는 똑같이 봤어요. 판매 조건은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판매는 똑같은 상황에서는 뭐를 줄여야 돼요? 비용을 줄여야 이윤을 크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용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비용 항목 중에서도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한 것은 수송비예요. 수송비.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잡으란 얘기예요.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잡으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위치를 찾긴 찾았어요. 근데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수송비가 좀 늘어나겠죠. 제일 적게 드는 곳을 벗어나니까. 근데 그 벗어났을 때 그 위치에 가면은 임금을 적게 주고도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면은 그 옮겼을 때 늘어나는 수송비하고 그 적게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점하고 비교했을 때 수송비 증가분을 상쇄할 만큼 저임금 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자, 그 다음 요소로 뭐를 봤다는 거예요? 임금을 본 거예요. 노동력. 임금. 그 다음으로 임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본 건 아니라는 거죠. 1차적으로 뭐를 본 후에 수송비를 본 후에 2차적인 요소로 임금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집적력 이런 것도 고려했어요. 집적력 또는 집적 경제. 이거는 유사한 업종들이 한데 모여 있으면은 여러 가지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자동차 공업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한 대 만들려면은 수천 개의 부품이 있어요. 수천 개 부품. 그럼 그 부품 공장들은 어디 있는 게 좋아요? 그 근처에 있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 또는 석유화학공업. 이런 것들은 한데 모여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석유화학공업단지 가보셨나요? 그 석유화학공업은 원유를 정유해야 되거든요. 원유. 뭐 안 봐서 잘 모르겠죠. 저도 뭐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지나만 갔어요. 석유화학공업단지를. 근데 엄청 규모가 커요. 와, 정말 그 장관입니다. 장관. 거기를 새벽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불빛이 정말 휘황찬란한 그 네온 사인 저리 가라요.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 새벽에 이제 동해 일출 보러 가는데 지나갔어요. 근데 일출도 보고 그것도 보고 생전 처음 일출 보러 갔는데 지금까지 계속 실패만 했어요. 일출 보러 가면은 낮에는 분명히 맑은 날씨인데 그 해 뜰 때만 거기에 일출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만큼은 낮에는 흐린 날이었거든요. 근데 해 뜰 때만 그 해 뜨는 곳만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봤는데 그 바닷가에 이제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있었는데 어두컴컴할 때 지나갔으니까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막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원유를 정유를 하죠. 정유를 하면 이게 끓는 점이 달라요. 제일 온도가
낮은 데서 끓는 게 항공유 같은 거예요. 항공유, 비행기 연료로 쓰는 거. 그 다음이 휘발유예요. 끓는 그 온도가. 그 다음이 등유, 그 다음에 경유. 등유가 보통 집에서 쓰는 난방유가 등유예요. 그 다음에 경유, 그 다음에 중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찌꺼기 같은 거 있죠. 그 아스팔트가 우리 저 까는 그 아스팔트가 그게 찌꺼기 같은 그런 걸 아스팔트라 그래요. 이 원유를 정유하고. 그리고 그 아스팔트에서 다시 또 그 합성 수지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이런 걸 뽑아내요. 플라스틱 수지 원료 되는 거 이런 거 나프타 같은 거 이런 거 거기서 다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공장들이 다 어디 있어야 돼요? 근처에 있어야죠. 그 옆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데 모여 있어야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집중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집중 경제.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이게 수송비를 본단 말이에요. 이제 1차적으로 이 사람이 제일 강조한 건 우선 수송비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종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 공장 있죠. 지난번에 제가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할 때도 시멘트 공장 말씀을 드렸는데 시멘트 공장의 경우에는 석회석을 이용해서 이 채석을 해서 시멘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근데 그 석회석을 캐는 과정에서 잡석들도 섞일 수가 있죠. 그런 잡석들은 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무거운 거를 시장 근처까지 가져와서 시멘트 생산하면서 버리는 게 낫겠어요? 현장에서 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건 현장에서 버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 공업은 공장을 짓더라도 그 원료가 생산되는 곳에 공장을 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원료에서 제품으로 되는 과정에서 무게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 줄어드는 그 무게는 거기서 버리는 게 낫죠. 이런 경우를 원료 지향 입지라 그래요. 원료 지향 입지. 원료 산지 근처에 있는 게 나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 근처에 공장을 짓는 게 좋아요? 시장 근처에 공장을 짓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그런가 하면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에요. 물이라는 원료는 어디서든 구할 수가 있죠. 땅 이제 관정을 뚫어서 그냥 지하수 뽑아 올리면 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석회석은 이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아니죠. 특정한 지역에만 생산되는 이런 원료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지만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이런 원료를 보편 원료라 그래요. 보편 원료. 보편이란 말은 어디에 널려 있다, 어디에든 널려 있다 이거예요. 영어로 바꾸면은 오히려 영어를 더 잘 알 수도 있겠어요. 영어로 바꾸면 보편이란 단어는 ubiquitous 그래요. ubiquitous. 예전에 한때 ubiquitous 이런 말이 좀 유행했었죠. 이것은 어디서든 뭐 접근 가능한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이 그런 거죠. 모바일. 어디서든 인터넷 들어가죠. 우리나라 웬만한 곳에서는. 아무튼 그런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굳이 시장에서 먼 곳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곳은 시장 가까이에 공장을 차려야 수송비를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 같은 거. 이게 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저는 막걸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한 30년 이상.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막걸리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이 장수 막걸리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탄산가스가 들어가 있는 막걸리는 이 원래 막걸리가 아니죠. 시골에서 그냥 술도가에서 만든 그 막걸리가 제 맛이죠. 근데 대체 상품이 없어요. 이 막걸리가. 막걸리를 좋아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장수 막걸리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20, 30년 전에는 이 가게에 막걸리 파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가게에 막걸리를 잘 안 팔았어요. 주로 소주 맥주죠. 그래서 일부러 막걸리 파는 집을 찾아다녔어요, 저는. 일부러 막걸리, 그런 집 아니면 막걸리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저한테는. 아무 집이나 막걸리를 다 파니까. 아무튼 그런 막걸리 만드는 공장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시장 근처에 있어야죠, 막걸리 만드는 공장은. 그렇잖아요. 장수 막걸리 공장 어디 있단 말이에요? 서울 시내.
서울시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어디 외곽에 있는 게 아니고. 영등포 있다고요? 영등포. 두 군데 알고 계세요? 좀 마실 줄 아시나 보네요. 근데 저보다는 안 해요. 도봉 제조장, 영등포 제조장, 성동 제조장, 또 있어요. 성순가, 성동, 거기가 성동인가? 그리고 몇 군데도 있는데 그 중에 맛이 제일 나은 데가 영등포예요. 이게 제조장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영등포가 제일 낫더라고. 어제도 먹었어요. 근데 영등포가 제일 나아요. 도봉보다 낫더라고. 영등포가. 아무튼 저희 시골에 저희 장인어른이 지난주에 이제 사주셔서 마셨는데 거기는 그쪽으로 수출된 거예요. 지방으로 장수 막걸리가 수출도 돼요. 워낙 인기 있으니까. 거기는 도봉께 내려왔어요. 근데 한때 진천께 나왔는데 요즘 진천께 안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이런 막걸리 같은 거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시장 근처에 공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방 사람들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지방에다가 이 공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천에서도 만들었었는데 요즘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도 공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맞다. 이게 한때 막걸리가 막 인기를 끌다가 이게 줄어들어서 거기는 문 닫았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어디 근처에? 시장 근처에. 이런 거를 이제 원료지향, 시장지향 입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막걸리, 맥주 또는 청량음료 이런 것들은 무슨 입지? 시장지향 입지. 그리고 석회석을 이용하는 시멘트 공장 이런 것들은 원료지향 입지. 이렇게 얘기하고 자, 1차적으로 수송비를 제일 적게 하는 곳을 찾았다 해도 그 위치를 벗어났을 때 여기는 뭐를 싸게 구할 수 있다. 저임금 노동력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유리한 경우는 이런 거는 또 노동지향 입지 그래요. 노동지향 입지. 그럼 결국 또 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요. 요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집적 지향 입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정도만 소개해 드릴게요. 공업 입지에 대해서. 자, 이 정도만 소개해 드리고요. 넘어가시면 뭐 보편 원료, 편제 원료 이런 말도 있어요. 그 48쪽에 보시면은 최소 수송비 원리에서 두 번째 줄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보편 원료와 편제 원료 이런 단어가 있죠. 좀 전에 보편 원료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원료라 그랬죠. 물이 대표적이에요. 보편 원료 하면 물 생각하면 되고요. 편제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원료죠. 석회석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이제 노동지향 입지, 집적지향 입지. 자,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레쇼의 최대 수요 이론은 이거는 10분의 0이에요. 10분의 0. 참고로 보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이거 좀 대칭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뭐를 똑같다고 봤어요? 판매 조건은 똑같다고 보고 비용을 낮추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 레쇼라는 사람은 거꾸로 어디에다가 공장을 짓든 원가 차이는 별로 없더라. 발생하는 비용 차이는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능한 한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좋다. 이 거꾸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반대 측면을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런 정도로 해서 지나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상업 입지론에 가서는 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하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허프의 소매 상권 이론.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레일리와 허프예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보다 상업 입지. 공부하시니까 참 재밌죠. 모르던 걸 새로 알게 되니까 그런 즐거움도 있죠. 마지못해 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죠. 이럴 때는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내라고 대답해 주는 게 예의상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 재밌지 않나요? 모르던 거를 알게 된다는 거는 사람이라면 다 대체로 그럴 텐데. 왜냐하면 애들 보세요. 애들 새로운 거 갖다 주면 호기심이 막 발동해가지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애들이 아니니까 그러진 않을 수 있지만
애들은 그래서 흡수하는 게 굉장히 빠르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것을 보면은. 아무튼 상업입지에서 크리스탈러 이론이 있고요. 크리스탈러. 다음에 이제 레일리 이론이 있고요. 레일리. 요걸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예요.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인데, 사실은 요걸 알면 요거는 나중에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요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이론들을 중력 모형이라 그래요. 중력 모형.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옛날에 이 문과생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뭐 교과 과정이 바뀌었으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중심지 이론에서는 그 중심지의 성립 조건을 주로 많이 사회 시간에 공부를 했을 거예요. 중심지라는 것은 그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중심지라 그래요. 주변 지역의 배후지. 배후지가 상권이에요, 상권. 주변 상권에 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위치를 중심지라 하는데, 예를 들어 편의점일 수도 있고요, 그 중심지가. 동네 큰 슈퍼가 될 수도 있고요. 대형 할인 매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대형 할인 매장에 상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넓겠죠. 동네 큰 슈퍼에 상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편의점의 상권. 그럼 그 중심지가 그 점포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 중심지가 그 성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달성해야 되는 매상고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 중심이, 예를 들어 뭐 편의점이면 편의점, 동네 큰 슈퍼면 슈퍼가 망하지 않고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성해야 되는 최소한의 매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매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을 해줘야 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최소한의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 정도 범위 안에 고객들은 이 중심지를 이용해줘야 이 중심지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최소 요구 범위라 그래요. 최소 요구 범위 또는 최소 요구치, 그냥 최소 요구치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럼 중심지가 여기 있다. 그러면 중심지 주변에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 고객들이란 요 중심지를 이용을 좀 해줘야 뭐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 중심지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최소 요구치 개념이에요. 자, 근데 요거보다는 더 넓은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여기까지 와서 구매를 해 간다면 이 중심지는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자, 그것은 이 주변 지역에 이 재화가 어디까지 닿느냐, 재화의 도달 범위라 그래요.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보다는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그래야 뭐가 성립할 수 있다?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결론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보다 뭐가 커야?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중심지의 계층성이라든가 또 다른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소개는 되니까요. 그렇게 지금 우리 입문서에도 그렇게 돼 있죠.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중력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정말 제가 처음에 이 이론을 봤을 때는 별거도 아닌 이론 같은데 굉장히 강조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요, 이 사람도 그렇고요. 이 중력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중력이라는 게 뭐예요? 중력. 우주 만물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지구도 당기는 힘이 있고 달도 당기는 힘이 있죠. 인력이라고 하죠, 인력. 자, 인력의 그 원리를 밝힌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이죠, 뉴턴. 뉴턴이 그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깨쳤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사과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뉴턴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구가 잡아당겼다, 끌어당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주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다, 이거죠. 자, 우주 만물이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럼 지구도 당기는 힘이 있고, 달도 당기는 힘이 있고, 또 태양도 당기는 힘이 있고. 자, 그런데 끌려가지 않고 지금
태양 주위를 뺑뺑뺑 도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당기는데, 태양이 당기는데 왜 안 끌려갈까요? 어떤 힘이 같아요? 끌어당기는 힘하고. 그게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기 때문에. 도는 물체는 무슨 힘이 있어요? 원심력이 있어요, 원심력.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돌 같은 거를 실에 매달아서 돌리면 이렇게 안 튕겨나고 계속 돌잖아요. 그거는 실이 그걸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을 실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딱 놓자마자 돌은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에서 돌리고 있는 이 손의 역할을 하는 게 태양이죠. 태양이 당기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당기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튕겨나가지 않고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갈 때 원심력의 힘과 태양이 당기는 힘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튕겨나가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고 계속 도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래요. 사실은 태양이 당기는 힘이 더 세대요. 그래서 지금도 태양 가까이로 가고 있대요. 태양 가까이로. 나중에는 태양에 충돌한대요. 결국은 몇 억 년 뒤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아무튼 자, 세상 만물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우주 전체가 이렇게 도는 원리를 캐치해낸 사람이 뉴턴이잖아요. 근데 그게 원리가, 그 당기는 힘이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요, 크기에는 비례한다. 자, 이 공식.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의 공식입니다, 이게. 이 공식을 랠리라는 사람이 상권에 적용했어요, 상권에. 사람이 사는 상권에 적용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정말 대단해요. 자,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어떤 점포가 있어요. 어떤 점포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 거리가 100m예요. 자, 100m에서 이 점포가 멀어지면은, 이 말이에요, 200m로 멀어지면은, 이 사람이 원래보다 더 가겠어요, 덜 가겠어요? 원래보다는 덜 가겠죠? 맞나요? 자, 이 점포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번을 갔어요. 1년에. 자, 여기 와서도 이제 1000제곱미터의 점포가 이쪽으로 왔어요. 원래 1000번을 갔던 것이 2배로 거리가 멀어지면 얼마로 줄어들까요? 그거를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 생각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거리의 그냥 반비례가 아니고요, 제곱의 반비례예요. 만약에 거리의 그냥 반비례면, 거리가 2배가 되면 가는 횟수는 반으로 줄어요. 2분의 1로 준다고요. 이게 거리가 2배면 2분의 1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2배가 되면은 이때 1000번을 갔다면 1년에, 이때는 500번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란 말이에요. 그럼 제곱의 반비례면 거리가 2배가 되면은 제곱을 하면 분모가 4가 돼요, 4. 그럼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몇 번밖에 안 간다는 얘기요? 250번으로. 500이 아니라 250번밖에 안 가요. 250번밖에.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2배가 되면은 가는 횟수가 뚝 떨어지는 거죠. 4분의 1로. 근데 크기는 비례라 그래요. 그냥 크기는 비례. 이건 제곱이 없죠. 그럼 크기가 2배가 되면은 가는 횟수가 2배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점포가 면적을 늘려서 2000제곱미터로 확장 이전한 거, 확장 이전. 그러면 거리도 2배, 크기도 2배잖아요.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전처럼 갈 것 같죠. 근데 예전처럼 안 가고요. 예전보다는 반 가는 거죠. 1000제곱일 때 4분의 1이니까 2000제곱미터면은 이제 2배가 되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매장의 점포의 크기와
이 거리 또는 접근성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리가 더 중요해요. 거리가. 접근성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나요? 매장의 크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거리나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점포에서.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게 무슨 현상이지만, 자연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걸 어디에 적용해도, 사람이 사는데 적용해도 굉장히 그럴듯한 거죠. 됐나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우주의 원리가 다 똑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해요. 이 원리요,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자파에도 적용이 돼요. 이 전자파. 전기 제품들 있죠. 전기 제품들의 전자파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럼 전자파의 세기 이 말이에요.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가 1m에서 2m로 멀어지면 이 말이에요. 그럼 전자파의 세기가 줄겠죠. 이 영향받는 게. 반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4분의 1로 준다는 얘기예요? 4분의 1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전자레인지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요리 같은 거 할 때 조금이라도 거리를 멀리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거리를 멀리 떨어지면은 그러면 전자파의 영향을 크게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같은 거 돌렸을 때는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전력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영향은 크게 받을 거 아니에요. 전력의 세기가 셀수록. 그러면 우리가 흔히 주변에 세게 영향을 받는 게 뭐가 있어요? 몇만 볼트 이런 거. 지하철에 몇만 볼트 흐르잖아요. 전자파도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일찍 타려고 바짝 앞에서 기다리지 말고 뒤에 멀찌감치 기다리다가 이렇게 나중에 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자파를 많이 받으니까. 세기가 세니까. 자, 근데 아무리 전자파의 세기가 약해도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으면 그 거리에 의해서 급격하게 커질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근데 우리가 딱 붙여서 사용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자파가 안 좋, 핸드폰을 딱 붙여서 쓰니까. 머리에 딱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 뼘 통화한다거나, 그죠? 그리고, 전기장판 같은 거. 이거는 딱 붙여서 이렇게 누워서 생활하니까. 그런 것들은 전자파를 차단하는 뭔가를 한다거나. 분명히 전자파가 유해한 물질입니다. 유해한 물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기준이 크지 않은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전자파의 유해한 그 유해성에 대해서 이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인데 핸드폰을 그때 처음 사줬어요. 이제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사주면서 특히 너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지 마라. 우리 애가 아들이에요. 전자파의 영향으로 애기 씨가 별로 안 자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밖에 나갈 때마다 들고 다녀 이렇게. 자기 애기 씨 죽는다고. 들고 다녀. 주머니에 안 넣고. 분명히 지금 그 1940, 50년대 남자들하고요. 지금 현대 남자들의 정자수가 달라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정자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그래서 불임이라든가 이런 이 현상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죠. 그게 지금 그런 현상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환경 호르몬 같은 거, 그리고 뭐 아주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 있죠. 그걸 많이 섭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 되면 인류가 그렇게 멸종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재생산이 안 되니까. 아무튼 그 굉장히 대단한 이론이죠, 이게.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 그래서 중력 모형이라고 하는데 만유 인력 법칙을 어디에 적용했어요? 상권에. 상권에 적용을 했는데도 그럴듯하지 않나요? 정말 그럴듯합니다. 여기에 공식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 상권에서는 흡인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상거래 흡인력은 이 말이에요. 상거래 흡인력은 뭐에는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뭐에는 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 공식 하나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나머지는 됐고요. 허프의 소매 상권 이론은 요걸 발전시킨 이론이니까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굉장히 발전시켜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도. 근데 이제 다 중요해요. 이쪽 저쪽. 그다음에 이제 점포의 분류 가서
점포의 분류는 이제 입지 유형별 점포하고 있죠. 그게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산재성. 자, 그걸 순서대로 집집, 국산, 오른쪽으로 가서 전, 선, 편 이렇게. 앞글자만 따면은요. 집집, 국산, 전, 선, 편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예, 그 뜻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집심성 점포할 때는 심자, 배우지의 중심이란 단어 있죠. 중심. 중심이 키워드예요. 중심. 집심의 심자가 배우지의 중심 할 때 그 중심이에요. 집심의 심자가 배우지의 중심 할 때 중심.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는 동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모여, 이게 키워드예요. 중심이란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중심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는 집심이에요. 배우지의 중심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집재성은 한데 모여 있기만 하면 돼요. 대표적인 게 가구점이에요. 가구점은 도시 외곽에도 있죠. 배우지의 중심에 모여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한데 모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은 국부라는 단어가 부분이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부분적인 중심지. 그러니까 국부적 중심지의 입지에 유리한 점포 이렇게.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 분산, 산자가 흩을 산자죠. 분산 입지, 이게 키워드죠. 그 다음에 상품의 종류에 따른 상점의 분류는 전문품점은 키워드가 두 번째 줄이었어요.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요.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전문 취미를 갖고 있는 매니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비용이 얼마나 들든 찾아가서 구매를 하겠죠. 그럼 이 전문품점은 왼쪽에 있는 집집 국산 중에 어떤 거하고 제일 가까울까요? 점포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문품점을 취급하는 점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점포를 차렸을 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은 전문품점의 경우에는 이 배우지가 이렇게 있다면 어디에 자리 잡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겠어요? 중심이죠. 이게 거리가 멀어도 찾아가는 거죠. 배우지 중심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집신성. 그죠? 구매의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얼마든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굳이 점포가 고객들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상생활 잡화 같은 것들 있죠. 일상생활 잡화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점포가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점포가 사람들을. 생활 잡화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야 분산 입지. 일상생활 잡화 같은 거예요. 산재성. 멀면 사러 안 가죠. 이 소소한 그런 것들 사러 먼 곳까지 가겠습니까? 그런 것들 안 가죠. 그래서 편의품점 있죠. 3번에. 전, 선, 편 할 때. 편의품점 있죠. 편의품점은 무슨 성질? 왼쪽에 집집국산하고 비교할 때는 산재성. 그 다음에 선매품점 할 때 선자는 고를 선자. 고른다는 거예요. 우리 선거할 때 선자가 고른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고르려면은 뭘 해야 돼요? 비교 후에 구매하는 거예요. 비교 후에 구매. 그게 키워드예요. 비교 후에 구매하려면 점포들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한데 모여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얘는 왼쪽에 집집국산하고 연결할 때는 집재성과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됐나요? 자, 일단 그 정도예요. 여기는 뜻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지대론은 뭔가 하면은, 자, 이 지대론 하면은 지대론. 여러분들 지대하면 뭐예요? 이 지대. 지대 단어 뜻이 뭐예요? 지대하면은 토지 임대료예요. 토지 임대료. 혹시 민법에서 지료 나왔나요? 지료 나왔어요. 민법에서. 지료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상권에서 나오죠. 맞잖아요. 지료는 지상권에서 나오고요. 임대차에서는 차임으로 나오죠. 지상권의 지료든 임대차의 차임이든 전부 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임대료입니다. 다. 맞죠? 다 임대료요. 지료, 차임 다 임대료요. 근데 특히 토지에 적용되는 임대료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됐죠?
민법에서는 지료 또는 차임 다 가능해요. 지상권에서는 지료라고 하겠지만 토지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에서는 토지 임대료를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대라고 한다. 토지 임대료. 그럼 됐죠? 여기 지대, 토지 임대료. 지대. 됐죠? 자, 근데 이 지대론에서는 농경지 지대론이에요. 농경지 지대론. 자, 농경지 지대론이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나라의 농경지 지대론이 아니고 서양에서의 농경지 지대론이에요. 그래서 약 200년 전을 생각해야 돼요. 200년 전 우리나라가 아니고 유럽을 생각해야 돼요. 200년 전 유럽. 아시겠죠? 그걸 배경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농경지 지대. 그럼 지대론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농지는 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농지는 지대가 적게 발생하고 농사 짓는 경우에 말이에요. 농사 짓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주인한테 많이 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적게 줘도 되고 자,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를 연구하는 이론이 바로 지대론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일단 무엇 때문에 똑같은 넓이의 땅인데 어디는 더 많이 줘야 되고 어디는 더 적게 줘야 돼요. 경작하기가 어렵거나 쉬운 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렇죠. 위치, 거리도 있고요. 또 똑같은 거리라도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비옥도에 따라 똑같은 거리라 해도 비옥도가 좀 다른 땅들이 있죠. 척박한 땅이 있고 좀 비옥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한 마지기가 몇 평이라고 알고 계세요? 한 마지기. 논하고 밭하고 달라요? 논은 몇? 그래요? 그 어느 동네요? 예? 어디요? 그래요? 혹시 그 논밭이 한 마지기가 뭐 몇 평이 좀 농사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한 마지기가 몇 평인 걸로 알고 계세요? 200평? 300평? 다 말씀이 다르죠? 또 다른 견해 없나요? 150평 안 계시나요? 어느 지역이신가요? 서울이신가요? 근데 그렇게 들어보셨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척박한 지역에 살았던 분이에요. 200평이면은 비옥한 곳에 산 분들이에요. 옛날의 마지기 개념은 땅의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한 마지기면 똑같은 양의 쌀이 생산된다는 뜻이에요. 한 마지기면 같은 양의 쌀이 생산되는 거예요. 기준이 쌀의 양이라고요. 땅의 넓이가 아니고 쌀의 양이 어떤 농지는 200평에 몇 섬이 나오고 어떤 농지는 300평에 몇 섬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석지기 만석지기 하죠. 그게 생산되는 쌀의 양으로 그 사람의 부를 정하는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땅이 많아도 농사가 안 되는 땅은 필요 없는 땅이죠. 옛날에는 농사 짓던 시절에는. 됐나요? 그래서 그 마지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기 개념. 됐죠? 자, 그게 이제 비옥한 땅이냐 척박한 땅이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대론 중에 그렇게 주장한 학자가 있어요. 비옥도에 따라 뭐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지대가 차이 날 수 있다. 또 방금 말씀하셨더니 위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자, 이런 이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차액지대론 하는 게 있어요. 차액지대론은 비옥도 차이를 강조했어요. 차액지대론. 그 차이가 뭐 때문에 차이가 난다? 비옥도 차이가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위치지대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의 차이가? 위치의 차이 때문에 여기에 수송비가 달라져요. 수송비가.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어떻게?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도시에서부터 거리가 멀수록 지대는 작아져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자, 일단은 지금 소개만 하는 정도니까요.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절대지대가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절대지대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요. 이 사람은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 발생. 요거는 이제 설명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번 순환에서는 이렇게 그럴듯하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 서양 사람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 못해요. 내가 봤을 때는. 저기도 보세요. 최소 비용이론. 이윤을 크게 하려면 비용은 가능한 한 낮추고 판매는 가능한 한 많이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판매는 일정하다고 보고 비용 낮추는 쪽으로만 생각했고요. 아까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은 비용은 일정하다고 보고 판매를 많이 하는 곳에 공장 지어라 이렇게 하고요. 이 사람은 위치는 안 보고 위치도 보긴 봤지만 사실은 경시했어요. 이 사람은 위치를 경시하고 비옥도에 초점을 맞추고요. 이 사람은 비옥도 자체를 안 봤어요. 비옥도는 똑같다고 보고 위치만 보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람들이 말한 걸 네 글자로 다 해결해요. 문전옥답 이렇게 네 글자로 다 해결해봤죠. 문전옥답. 문 바로 앞에 비옥한 논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무튼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고서 다른 것도 고려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긴 하지만 아무튼 지대로는 이제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할 거예요. 입찰지대. 자,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좀 쉬고 도시 공간 구조론 한 후에 드디어 이제 감정평가론 들어가겠습니다.